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AI 전환 등 첨단 전략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에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한때 온스당 3,700달러를 넘어섰고 내년 상반기에는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거래소에서는 한돈에 70만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외에 서울시 차원의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지역이 집값 급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의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없으면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금감원 노조가 금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시위에 들어갔고 금융회사들도 감독기관 분산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예고한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 금감원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과 제재는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맡게 되죠. 금융회사 검사와 건전성 집행은 금감원, 소비자 보호와 분쟁 조정은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네 곳으로 쪼개지는 업무 배정에 금융투자업계의 혼선에 빠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금융감독원 노조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대한 반대 시위인데 우선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조직 개편 내용이 4개 기관으로 기능이 분산되는데 주현수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이 어떻게 지금 나눠지는 겁니까? 이제 조직 개편이 예정대로 된다면. 일단 경제 부분하고 금융 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는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개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처가 신설이 돼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치하게 되고 이 기획예산처는 예산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거시 정책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세제 관련된 부분, 거시정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내외 금융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재정경제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재정경제부로. 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 그 정책과 금융정책과 국내 금융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이전을 하게 되고 감독 부분만을 남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위원회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은 크게 2개,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분리가 돼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더 격상시켜서 그 담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러면 감독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금융감독 당국의 이제 조직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지금 새로 생기는 게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름을 조금 바뀌어서 이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게
1998년 DJ 정부 때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했거든요. 우리 감독 이 당국의 조직 체계 개편이 크게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지금? 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된 조직입니다. 예. 통합금융감독원은 이제 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 다음 해 1월에 이제 통합감독원으로 발족을 해서 당시 조직의 특징은 금감위와 금감원장, 그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하는 그러한 체제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금감위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당시 금감위는 일종의 의사국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게 될 때 금융감독원을 만들더라도 법률의 재개정권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법률의 재개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일종의 의사국 조직으로 법률 재개정 의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그러한 조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조직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약 350명 정도 규모의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팀과 전부 다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완벽하게 금융감독과 금융감독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금감위원회의 이제 정확한 조직 형태가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제 일부가 재경부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제 일부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금감위와 앞으로 이제 뜨게 될 그리고 지금의 금융위는 굉장히 다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1998년에 세워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적은 인력으로 해왔고 금융감독원장, 통합금융감독원을 겸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행정부 조직이잖아요. 금융감독과 그렇습니다. 정책을 동시에 하는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금융정책이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로 넘어간다면 직원들이 다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금 세종시에 있고 네네. 금융위원회는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금융위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특성상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금융정책국이 아무래도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재정경제부는 세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 금융정책국 자체가 다 세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그 금융정책국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임직원들 입장으로서는 그 이전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피곤함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위치가 문제가 될 겁니다. 신설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지방균형발전법을 따라서 보면은 신설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네. 이제 시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설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쪽으로 그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금감원의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일부 조직도 지방으로 다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덧붙여서 잠깐만 그 부분 그 지방으로 가야 되는 문제만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금감원에서 지금 분리돼 나오는 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방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감원은 그냥 있게 되는 겁니까? 서울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그 부분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있어서 기존의 금융감독
정책과 관여된 공무원이나 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어떤 그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기존의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을 통합해서 금융위가 하던 것을 분리한 것이거든요. 정책과 감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나눠진 의미가 거예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금융 정책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금융 정책이고 어디부터가 금융 감독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지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질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경제성장이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거시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또 금융 감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라든가 영업행위 질서 감독이라든가 소비자 권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는 지지만 이것을 이제 칼로 자른 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인원이 금융위를 떠나서 재정경제부로 조인할지 이것은 아직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은 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검사권입니다. 현장 검사권을 그러니까 두 곳이 갖게 두 곳이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두 곳 모두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예상하건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새로 생긴 소비자보호원이? 왜냐하면은 영업행위 감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장을 왜냐하면 건전성 관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숫자라든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 영업행위 감독이라는 거는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후속 처리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금융회사들이 가장 금감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현장 검사권에 있습니다. 바로 현장 검사권의 상당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검사권, 현장 검사권이 있다면 뭐 제재권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검사권과 제재권을 쥔다. 그러면 지금 남게 되는 금감원도 검사권과 제재권이 있을 텐데 금융사 입장에서 본다면 두 기관이 동시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고 경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두 시어머니 위에 두 시할머니가 있다는 말까지 있다는데 금융당국 입장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 그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정경제부가 이제 다시 그 금융정책에 관련된 권한을 가져가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에 이제 그 이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금융위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때의 주된 논리는 뭐였냐면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 금감원으로 이루어지는 삼축체계, 감독의 삼축체계를 이축체계로 단순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축 체계에서 사축 체계로 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 말이 되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삼축 체계에서 사축 체계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그 감독
이나 아니면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법령의 재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 금융위원회 시스템 하에서도 세 개의 기관이 각각 감독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편 과정에서 이것이 다시 4개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금소원 때문에. 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서 결국 감독 당국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 상품의 영업 과정을 감독할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면은 금융 상품 영업과 그 뒤에 백오피스에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칼로 잘라내지 마이크로한 시점에서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구분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ELS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네, 생각해보고 네. 이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어떤 부분은 그 텔러들이 이거를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거의 내부를 보면 이 자금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백오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두 기관이 다 즉 두 개의 감독당국,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같이 이 문제에 감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감독 당국이 동시에 검사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우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우려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지향하는 바잖아요. 소비자 권익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만드는 건데 이런 금융회사들의 걱정, 시어머니가 둘이 경쟁을 한다? 어떻게 될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첩된 검사가 불가피하게 되겠죠. 적어도 4개 기관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사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중복 검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예. 저는 있고 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 감독을 하는 검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정책적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안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금감원과 때문에, 금소원이. 네, 금감원과 금소원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목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검사는 또 불가피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경제부라고 얘기하면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에도 공공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공문위를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해왔었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산업은행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관에게 자신들의 이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조직 구조는 왜 필요한지, 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지를 1년 내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면서. 산업은행에서 재정경제부에 기획재정부에. 예. 그러고 나면 1년 지나면 그 시할머니가 또 바뀌는 거예요. 담당이. 그러면 또 하게 돼. 이러한 이제 어떤 얼핏 보기에는 어떤 비효율적인 이러한 혹은 규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이한 정책 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상이한 관점에서 사안을 검사하고 제재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검사하는 것도 필요한데 필요하지만 당한다고 표현이 좀 있겠습니다. 검사를 당하는 금융회사들은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금소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치중할까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생기는데 특별하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과거의 금융 관련 사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ELS 설명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부분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시하고 사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실적
우선한 그런 강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아무래도 감독을 진행하게 되겠죠.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이렇게 딱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감독 당국의 특성상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서 사실 이번 그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인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동안의 금융 사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는 중시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세웠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그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금소원에 신설되는 게 중요하고 또 신설되는 금소원과 남게 되는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금감원과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 뭐 기타 공공기관이라 하면 좀 일반 공공기관 조금 더 다른 의미죠? 뭐 공공기관이 한 3종류가 있으니까요.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이 있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다릅니까? 중요한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근데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농업, 광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과 동일한 어떤 평균적인 대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금감원의 그것에 속하지 않은 2009년에 해제가 됐었거든요.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후에 해제가 됐는데 당시와 비교해 그래서 지금의 현재 금감원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가 성과급의 어떤 비중, 성과급을 본봉의 몇 %로 할 것이냐는 공원위의 평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당장 이제 제약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연수 같은 것에도 해외 연수,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게 의료비 아니겠습니까? 건강진단에 관한 그러니까 복지의 대표적인 직원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것 모든 것이 현재 일반적인 현재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에 비해서 현재 금감원이 좀 나은 대우를 아마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대우가 조금 아무래도 안 좋아질 그것이 안 좋아질 우려가 그래서 지금 시위를 하는 거군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쭉 얘기를 한 것처럼 그 강력한 금감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현장 검사권에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금융위보다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게는 훨씬 강력한 존재인데 그것의 어떤 수단은 현장 검사권입니다. 그 현장 검사권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훨씬 강력하게 많은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가는 것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다 분리 독립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요? 예, 파생상품을 통해서 2008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회사는 강자이고 개인이나 기업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라든가 상품의 구조라든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이자 수익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금융회사들이 팔았고 그것이 이제 키코 사태라든가 뭐 스노우볼이라든가 피봇이라든가 DLF라든가 숱하게 최소 1조 원 이상 이렇게 사건이 날 때마다 그 키코 같은 경우는 약 2조에서 3조 원 정도 이런 피해가 났던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단순히 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권한.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그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 중도금 대출을 주택 그 보험공사에서 그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떼일 염려가 전혀 없어요. 소비자는 보증료도 지불을 합니다. 네. 근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금리를 시중은행이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납니다. 바로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권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당연히 저는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이 그렇게 상당히 되면 강화될 수 그렇게 있다. 되면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보다도 더욱 두려운 존재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권한이 그러한 인력 권한이 나눠지는 나눠지니까. 것이니까 반발이 있는 거죠. 혹시 처우와 함께 공공기관으로 권한. 지정되면 이 독립성이 침해된다. 이런 그런 우려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번 지정된 적이 있고 그것이 2009년에 해제가 됐는데요. 2009년에 해제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독립성. 지적을 예.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의 부분이나 아니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통제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고삐를 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금융감독원이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권은 제대로 유지되었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의미로는 그 지난 정부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행동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독립성에 대해서 이것이 위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번에 지정한 거는 저는 좀 뜬금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금융감독 개편 논의, 전체 정부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개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는 조치거든요. 공기관 지정하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징계성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는 분명하게 이 설명을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왜 공공기관으로 기타 지정하려고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왜 금융감독에 있어서 개선인 것인지 왜 지금 바뀐 체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벌칙성 조치를 가하면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되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산업은행은 이미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경제부의 이제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금융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산업은행은 예전에 본래 기재부 산하에 있던 게 금융위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산업은행을 저는 재정경제부로 돌려주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금융위에 놓는 방식으로 왜냐하면은 재정경제부는 공훈위를 통해서 이 금융감독원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이런 식의 것이 혹시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왜 생각을 공공기관이 합니다. 돼야 하느냐. 지금 금감원에서 왜 노조원이 지정을 지시를 하느냐. 하니까. 이번 금융조직 개편이
1월 초에 목표한 대로 출범하려면 정부 조직법 바뀌어야죠. 많은 법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금감위 신설이 내년 1월 초 불과 뭐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야당 입장에서 이거를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예. 그때는 1월에 개시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강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 진행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할 때는 상임위의 심의를 180일을 거쳐야 되고 6개월. 예.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90일을 받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본회의 부위에 60일을 추가해서 이제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빠르게 흐름 그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2026년 4월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그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더라도 네. 갈 경우에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월에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완성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예. 합의를 이루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안도 뭔가 수정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금융감독 조직 개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지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건데 금융회사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절적인 약세장으로 불리는 9월인데요. 날씨가 시원해진 만큼 코스피도 3,300선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도 돌파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듯합니다. 빈센트 하나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9월 보통 약세장이라고 그러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 코스피가 조금 옆걸음을 해서 그러는지 9월 들어서 굉장히 잘 오릅니다. 이거 뭐 정책 기대감입니까? 어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네, 뭐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국내 내수 경기는 좋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수출 경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수출이요? 네, 수출이 좋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주가 시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진하고 있으니까 예.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 유동성 환경입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또 약달러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시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드라이브.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이냐 10억 원이냐 논란이 네. 좀 있었죠. 네. 하지만 내일 우리 시각으로 10시인데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네. 발표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복, 즉 50억 원으로 원복한다면 이전에 이러한 불안감들이 다시 한번 기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세 섞인 저는 이것을 주식시장의 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세. 네, 다시 한번 기세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고 바로 직전에 오기 전에 보니까 4년 3개월 만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말씀하신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물린 대주주 기준을 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시장에 이제 부담을 줄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까? 예?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한국 가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겠다. 네. 즉 포트폴리오 조정했다. 부동산의 60-70% 들어가 있던 이 가계 포트폴리오를 동산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건국 이래 자발적으로 정책적인 힘으로 이끌어보겠다. 동산 중에서도 미국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디스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의 상당 부분 힘을 쏟아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감이었었고요. 예. 두 번째는요. 이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지면 여의도 즉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예. 첫 번째는 이러다가 연말에서 대주주의 양도세를 탈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물량 투하가 있지 않을까. 물량. 즉 매도 물량 투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요.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예.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2023년 말 기준으로 50억 원이었을 때 대주주 여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15,000명. 예. 10억 원을 낮추면 1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중산층들의 상당 부분 부담 섞인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의 우려감이 그동안 우리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는 나름대로 재정을 늘려야 보니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난번 세제 개편에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건데 세금을 안 걷을 더 늘리지는 않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 증시에 이런 충격을 주니까 일각에서는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보다 좀 단계적으로 네. 뭐 중간에 20억을 한다든지 30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원복 50억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정해지는 것 같은데 중간 단위로 구간에 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요. 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네, 정책의 복잡함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고요. 예.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 중에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것을 가만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해 보면 예. 애초에 이 정책적인 적시성 측면에서 아니면 효과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세 조정한다. 근데 미세 조정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쎄요,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정책은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양도세 기준을 이제 원상복귀하면서 가장 혜택을 오늘 오르는 이유 여러 가지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했는데 그 혜택 대주주 기준 원상복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특히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네. 사실 업종마다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2기업들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각에서 SK하이닉스가 상승폭 시세가 한 5% 전일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꼭 정책이 다시 한번 원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네. 특정 섹터가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런 질문 올해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재명 시대의 수혜주가 뭐냐? 이재명 시대 수혜주가 뭘까? 네, 그 AI 같은- 뭐 이런 건 뭡니까? 저는 코스피라고 봅니다. 코스피 전체 우리 주식시장이다. 어떻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뭘 생각해야 되겠네요. 전반적인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에서 예. 어떤 업종과 주도주 매우 중요하죠. 뭐 조방원, 지금은 조방원 다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발짝 뒤에서 가만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레벨업한다. 이재명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코스피 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 지수가 과연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만큼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 분리과세 세제 개편을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데 최고 세율을 35%로 한다. 이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35%는 효과가 없을까요? 일단 이런 거죠. 예. 애초부터 예. 한국 시장, 즉 국내 주식시장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네, 투자보다는 투기로 바라봤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들이 네. 그것을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일말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큰 자금이 동산으로 옮기게끔 만든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왜 투기의 수단으로 보냐? 예. 매달 받아볼 수 있는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과 배당을 분리해서 분리과세 해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지원점이었는데 분리과세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세율을 왕창 매겨버리면 네. 그것이 도대체 정책적 함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세수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다 리즈너블하게 이해가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건 주식 대변에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의했던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세율 자체도 가장 시장이 원하는 완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어쨌든 35%로 지금 국회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 뭔가 배당 유인이 되고 배당 투자를 늘릴 만한 되려면 어느 수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네. 25%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면서 25%가 기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꼭 25% 이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선점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소영 의원이 25%를 처음 나오자마자 매스컴이 많이 탔죠. 네. 후에 25%가 정부 당국이 35%로 제한하면서 25%는 한날 위원회 일개 자기의 의견일 수 있다. 개인 의원의 네, 그렇죠. 의원의 의견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물론 맞는 얘기죠.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예. 그만큼 시장의 목소리였지 않았을까. 우리 시장이 원했던 가장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25%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날 의원의 의견일 수 있겠지만 예. 그런 한날 의견의 의원이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주요 일간지 아니면 주요 매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25%가 해자는 아닐지어도 25%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시장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연구원은 지금 정부가 제시한 35%로는 투자 유인,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낮추지 않으면 시장이 더 탄력을 받기 어렵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첫 번째 단추는 배당을 소득과 분리한다. 두 번째는 세율도 이왕이면 25%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 이 대주주 기준을 내일 이제 완화한다고 원상복귀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부 세제 개편하는데 35%로 그대로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있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네.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도 배당소득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보면 글쎄요, 뭐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네. 내일 10시에 50억 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매스컴에 나타난다면 지금의 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주식 투자 소득도 다른 소득처럼 뭔가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된다 해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철회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주주에게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물려보겠다고 해서 양도세 기준을 대주주 기준을 좀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우리 좀 금투세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뭔가 장기 투자에는 좀 세제 혜택을 주고 좀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모든 것에는 통과 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급하다 보면 지금 한 2달 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옆에 있는 중국은요. 8월 한 달 동안 8% 이상 상해 종합지수가 올랐고요. 8월에.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유독 7월 달 말부터 8월 달 우리 한국 시장만 그렇죠. 박스피에서 기세를 잃었거든요. 즉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큰 변화, 더구나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면 지금의 이러한 정책은 애초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논의되었던 그 수순대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기대적인 기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세금은 전면적인 개편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오래 투자하고 장기간 보유했을 때 혜택은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게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세를 뺏긴 듯한 느낌, 아까 대주주 기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원상복귀 때문에 시장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달에 연준이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한꺼번에 조금 많이 낮춘다. 빅컷 할 거라고 예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not yet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직 비컷까지는 9월 달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시기상조다. 물론 간밤에 있었던 미국 벤치마크의 큰 폭의 하락조죠. 즉 미국의 지난 1년 동안의 고용 통계가 오버 에스티메이트, 너무나 과잉 추정돼 있었다. 한 100만 명 가까이, 91만 1천 건인데요. 이전에 산출했던 모든 통계들이 꽤 많이 과잉 추계됐었다라는 게 간밤에 미국에서의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고용 예비 지표 맞습니다. 벤치마크가. 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발표되거든요. 예. 현재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 0.3%, 네. 그것이 직전에는 0.2%였거든요. 좀 올라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0.2냐 0.3이냐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고용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실질 통계는 훨씬 안 좋았고 이미 고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1년 전에 이미. 맞습니다. 예. 거기에 물가가 이제 오른다.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다뤘던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오. S에 대한 공포가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요원한 시기이지만 예. 현실화되려면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지표들의 해석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9월 달에 25bp 베이스 포인트의 하락이 아니고 인하가 아니고 비컷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침체를 논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실업률이 4.3%입니다. 실업률이 네. 과거 미국의 경기 침체 때 평균적인 실업률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8% 중후반이거든요. 네. 지금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낮기 따라서 때문에. 둔화된 건 맞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9월 달에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2025년 3월까지 지난 1년의 고용 지표가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고용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고용이 나빠질 것 같아요. 뭔가 시장도 조금 타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금리 인하 이퀄 그거의 근저에 깔고 있는 게 경기 침체면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첫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것입니다. 보험적 금리는 무슨 뜻인가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예. 미리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뒀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뒤늦게 금리 인하하면 실물 경제에 충격이 크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예.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요, 과거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95년, 98년, 2019년. 네. 1995년, 1998년, 2019년 세 번에 걸쳐서 보험적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네. S&P 500 기준으로는 3번 다 플러스였고요.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2번 플러스였습니다. 네. 즉 보험적 금리 인하는 주가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요소였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금리 인하라는 것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상당히 주가 지수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올랐네요. 이런 상황에서 짧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식시장 국내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증시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아야 될 때입니다. 주식을 모아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증권의 빈센트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뢰하는 개편이죠. 걱정이 앞섭니다. 산업을 진흥 발전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환경부로 보내 족쇄를 채우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금융갑동 개편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는데 금융산업 선진화 의지는 안 보입니다. 금융사들은 갑질하는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